2025년 한국에서 연일 보도된 캄보디아 취업 사기 사건, 여러분도 뉴스로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뒤에 북한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더 충격적인 건 어떤 북한 공작원이 10년간 그 일에 직접 가담했다는 겁니다. 과연 그는 캄보디아에서 무슨 일을 했고 왜 한국으로 넘어와 모든 것을 고백하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한국에서는 캄보디아 관련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20대 청년 캄보디아 취업 사기로 감금, 고수익 미끼로소가 인신매매, 캄보디아 범죄단지, 한국인 피해 속출. TV를 켜면 나오고 인터넷 뉴스 첫 페이지에 뜨고 유튜브엔 피해자 인터뷰가 넘쳐났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그 뉴스들을요. 하지만 여러분이 모르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사건의 뒤에 북한이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제가 그 일에 직접 가담했다는 겁니다. 저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저는 가해자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제가 직접 저지른 범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뉴스에서 본 그 한국 청년들, 그들이 캄보디아로 가게 된 데에는 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5년 가을, 평양 대동강구역에 있는 한 건물 지하 회의실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상부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받았습니다. 동남아시아 무역 거점 개척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 내용은 달랐습니다. 동무 캄보디아라는 나라 하나. 담당 간부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으니 동남아시아 국가들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우리 조국을 위해 일하게 될 거야. 표면적으론 무역 대표지만 실제로는 좀 특수한 업무를 맡게 될 거야. 간부는 서류 한 장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거기엔 중국 조직 연락처, 암호 통신 방법, 그리고 현지 협력 업무라는 모호한 표현만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간부는 담배를 한 모금 빨고는 말했습니다. 가서 알게 될 거야. 조국을 위한 일이라는 것만 명심해. 그리고 입 조심해. 이 일은 당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야. 그때만 해도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조국을 위해 해외에 나가는 것, 그것도 당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는 중요한 임무라니요. 아버지는 6.25 전쟁 때 총 들고 싸우셨습니다. 저는 그 아들로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조국을 위해 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렸을 때가 기억납니다. 평천구역 우리 집 좁은 부엌에서 어머니는 김장김치를 담그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저 외국 나가서 일하게 됐습니다. 어디? 캄보디아라는 나라입니다. 무역 일한다고 하네요. 어머니는 손을 씻고 제 얼굴을 한참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멀리 가는구나. 밥은 잘 먹고 다녀라. 우리 아버지도 전쟁 때 멀리 나가셨는데 너는 총 안 들고 나가니 다행이다. 그리고 어머니는 된장 항아리에서 된장을 조금 떠서 작은 병에 담아주셨습니다. 이거 가져가거라. 향수병 날 때 이거 보면서 고향 생각해라. 저는 그 된장병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게 어머니와의 마지막 대면이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2015년 11월 저는 북경을 경유해서 캄보디아 푸놈펜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본 푸놈펜은 놀라웠습니다. 평양보다 더러웠지만 묘하게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걸어다니고 오토바이가 무질서하게 달리고 길거리 음식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공항에서 중국인이 저를 마중 나왔습니다. 리 사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40대 후반, 배가 나온 남자였습니다. 김 선생, 어서 오세요. 여기선 편하게 지내도 돼요. 평양처럼 눈치 볼 거 없어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푸놈펜은 이상하리만큼 자유로웠습니다. 저를 감시하는 사람도 없었고 보고할 때만
암호 통신을 쓰면 됐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리 사장이 저를 중국인 거리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로 데려갔습니다. 2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지만 제게 주어진 방은 괜찮았습니다. 침대, 책상, 에어컨까지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내면서 천천히 적응하세요. 일주일 후에 본격적인 얘기하죠. 리 사장이 떠나고 저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창문 밖으로 푸놈펜 거리가 보였습니다. 오토바이 소리, 사람들 웃음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악 소리. 평양에선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양으로 첫 보고를 했습니다. 암호명 형님이라고만 알고 있는 담당자에게 도착 완료, 현지 접촉 성공이라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수고했다. 현지 조직과 신뢰 구축에 집중하라. 세부 지시는 추후하달. 저는 그때만 해도 제가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몰랐습니다. 무역이라고 했으니 뭔가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리 사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30대로 보이는 중국인 남자가 함께였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장 형님입니다. 우리 조직에서 중요한 분이에요. 장이라는 남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중국어로 물었습니다. 한국말 해요? 네, 물론입니다. 좋아요. 북한 사람들 한국말 발음 괜찮더라고요. 김 선생, 우리랑 같이 일하게 될 텐데. 평양에서 뭐라고 들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별로 못 들었습니다. 현지 조직과 협력하라고만 했습니다. 장 형님이 웃었습니다. 솔직하네. 좋아요. 그럼 내가 설명해 줄게요. 우리는 여기서 사업을 합니다. 인터넷 사업이에요. 한국, 중국, 대만 사람들 상대로요. 무슨 사업입니까? 일종의 투자 상담? 뭐 그런 거예요. 자세한 건 나중에 보여줄게요. 어쨌든 우리한테 필요한 게 있어요.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 정보요. 그때부터 묘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사업, 투자 상담, 한국 사람 정보.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습니까? 평양에 보고할 때 한국에서 동남아 쪽으로 일하러 오는 사람들 정보 수집하면 돼요. SNS, 구인구직 사이트, 그런 거 모니터링 하고요. 그 정보를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좋은 일자리 제안하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럼 저한테도 뭔가 돌아오는 게 있겠죠? 장 형님이 다시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한 건당 $500. 그리고 평양에도 보고하면 거기서도 뭔가 받겠죠? 윈윈 아닙니까? $500. 당시 북한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유혹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으로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나? 뭔가 이상한데. 하지만 평양에서도 지시한 일이고 돈도 되고 조국을 위한 일이라고 했으니까. 저는 어머니가 주신 된장병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고향 냄새가 났습니다. 평양 우리 집, 어머니 손맛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캄보디아에서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론 무역 대표, 실제로는 아직도 정확히 뭔지 모르는 일을 하는 북한 공작원으로요. 2016년이 되고 푸놈펜에서의 일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침엔 시장에 가서 쌀국수를 먹고 낮엔 인터넷 카페에서 한국 구인구직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캄보디아 근무, 해외 취업, 고수익 같은 키워드로 검색하면 수십 개의 글이 나왔습니다. 젊은 한국 사람들이 올린 글들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일자리 어떤가요? 동남아 취업 괜찮을까요? 영어 못해도 가능한가요? 같은 질문들. 저는 그 정보를 정리해서 평양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리 사장 조직에도 넘겼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습니다. 좋은 일자리 있어요.
한국 사람이라 믿을 수 있어요. 일단 와서 면접 보세요. 같은 말들로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달 2-3영 달러를 벌었습니다. 평양에선 상상도 못할 돈이었습니다.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고 현지 식당에서 매일 외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제가 정보를 넘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리 사장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들 일 잘하고 있나요? 응. 아, 잘하고 있죠. 걱정 마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 2016년 2월 장 형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김 선생, 시아누쿠빌 가봤어요? 아니요, 거기가 어딘가요? 캄보디아 남쪽 해변 도시예요. 우리 사업장이 거기 있어요. 한번 구경 가볼래요?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사업장이라니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곳일까? 가보겠습니다. 좋아요.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합시다. 그날 밤 저는 평양에 보고했습니다. 현지 조직 사업장 방문 예정. 답장이 왔습니다. 좋다. 세부 내용 파악하고 보고하라. 다음 날 저는 장 형님과 함께 차를 타고 시아누쿠빌로 향했습니다. 푸놈펜에서 4시간 거리였습니다. 창밖으론 캄보디아 시골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논밭, 야자수, 오두막집들. 거기 가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장 형님은 담배를 피우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회사 건물이요. 꽤 크죠. 직원도 많고요. 몇 명이나 됩니까? 한 건물에 200명쯤? 우리 건물만 5개 있으니까 1000명 넘죠. 1000명? 저는 놀랐습니다. 대체 무슨 사업이길래 직원이 1000명이나 되는 거지? 오후 2시쯤 시아누쿠빌에 도착했습니다. 해변 도시라고 해서 예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공사장 같았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여기저기 올라가고 있었고 중국어 간판들이 즐비했습니다. 여기 중국 사람들이 많네요? 응, 요즘 중국 돈이 많이 들어와서요. 카지노, 호텔, 뭐 그런 거 많이 짓고 있어요. 차는 해변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높은 담장. 3미터는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담장 위엔 철조망. 그리고 문 앞엔 경비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군복 같은 옷을 입고 허리엔 총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회사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장 형님이 웃었습니다. 응. 보안이 중요해서요. 여기서 중요한 일 하니까. 차가 문 앞에 섰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와 장 형님을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5층짜리 건물이 보였습니다. 창문이 이상했습니다. 창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창문은 있는데 철판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왜 창문을 막아놨습니까? 에어컨 효율 때문이에요. 그리고 직원들 집중력도 높이고요. 저는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 로비엔 젊은 사람들이 수십 명 앉아 있었습니다. 20대로 보이는 남자, 여자들. 그런데 그들의 표정이 죽어 있었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저 사람들은요? 신입들이요. 교육받기 전이에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방문들이 보였습니다. 문마다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 202, 203. 한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안을 힐끗 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 책상 10개가 빽빽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책상마다 사람이 하나씩 앉아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어, 한국어, 영어. 여러 언어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방 뒤쪽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쇠파이프 같은 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건 뭡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 형님이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관리자예요.
애들이 딴짓 못하게 감시하는 거죠.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 그리고 둔탁한 소리. 뭔가를 때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기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감옥이었습니다. 저는 시아누쿠빌 범죄단지 앞까지 왔습니다. 높은 담장, 철조망, 그리고 무장 경비원.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지금 지옥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을요. 2016년 2월이었습니다. 푸놈펜에서 캄보디아 생활에 적응한 지 석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장 형님이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김 선생, 내일 시간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좋아요. 우리 사업장 좀 보여줄게요. 시아누쿠빌이라고 해변 도시인데 거기 우리 본부가 있어요.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푸놈펜에서 정보만 수집하고 조직이 실제로 뭘 하는지는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평양에 보고할 내용도 생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장 형님의 차를 타고 시아누쿠빌로 향했습니다. 푸놈펜에서 남쪽으로 4시간 거리였습니다. 창밖으론 캄보디아 시골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논밭, 야자수, 솥대, 오두막집들. 우리 북한 시골과 비슷하면서도 달랐습니다. 시아누쿠빌은 어떤 곳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장 형님은 담배를 피우며 대답했습니다. 캄보디아 최대 항구 도시죠. 요즘 중국 돈이 엄청 들어와서 개발 붐이에요. 카지노, 호텔, 리조트, 뭐든지 짓고 있어요. 그럼 경찰 단속은요? 걱정 마요. 여기 경찰은 우리 친구예요. 매달 용돈 드리니까. 그 말에 저는 씁쓸했습니다. 북한에서도 뇌물은 있지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도로 상태가 별로였습니다. 비포장 구간도 많았고 구덩이도 많았습니다. 몇 번이나 차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오전 10시쯤 시아누쿠빌에 도착했습니다. 해변 도시라고 해서 예쁜 풍경을 기대했는데 실제로는 거대한 공사장 같았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여기저기 올라가고 있었고 공사 소음이 요란했습니다. 중국어 간판들이 한국어나 크메르어보다 더 많아 보였습니다. 여기 완전히 중국 도시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장 형님이 웃었습니다. 맞아요. 요즘은 작은 중국이라고 불러요. 중국 사람들이 돈 싸들고 와서 땅 사고, 건물 짓고, 사업하고. 현지 정부는 환영하죠. 돈이 되니까. 차는 해변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길을 한참 가다가 갑자기 시야가 탁 트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높은 담장. 3미터는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담장이었습니다. 담장 위에는 철조망이 빙 둘러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철조망이 아니라 날카로운 가시가 달린 면도날 철조망이었습니다. 저기가 회사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장 형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보안이 중요해서요. 여기서 돈 되는 일 하니까 도둑도 많고 그래서. 하지만 저는 이상했습니다. 도둑 막으려고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담장 높이가 북한 교화소 담장만큼 높았습니다. 차가 정문 앞에 멈췄습니다. 철문이었습니다. 높이가 4미터쯤 되는 육중한 철문. 그리고 양쪽에 경비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은 군인 같았습니다. 검은색 군복 비슷한 옷을 입고 허리에는 경찰봉 그리고 총이 있었습니다. 권총이었습니다. 저 사람들 총 들고 있네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장 형님은 태연했습니다. 당연하죠. 경비회사 사람들이에요. 캄보디아에선 합법이에요. 경비원이 차에 다가왔습니다. 장 형님을 보더니 고개를 숙이며 중국어로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철문을 열었습니다. 전기로 작동하는 자동문이었습니다. 느리게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차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철문이 뒤에서 닫혔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갇힌 것 같은 느낌. 담장 안은 넓었습니다. 축구장 2개는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건물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사무실 건물 같았습니다. 하얀색 페인트에 창문들이 규칙적으로 나 있고, 아니, 잠깐. 창문이 이상했습니다. 창문은 있는데 전부 철판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안에서 밖을 못 보게 막아놓은 겁니다. 창문을 왜 막아놨습니까? 에어컨 효율 때문이에요. 전기세 아끼려고요. 그리고 직원들 집중력도 높이고.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저는 납득이 안 됐습니다. 창문을 전부 막다니 그게 정상인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건물 앞에 주차장이 있었는데 차들이 20대쯤 서 있었습니다. 비싼 차들이었습니다. 벤츠, BMW, 렉서스. 북한에선 당 간부들만 탈 수 있는 차들. 우리 조직 잘 나가죠? 장 형님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건물 옆에서 뭔가 보였습니다. 작은 건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1층짜리 건물인데 창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밀폐된 박스 같았습니다. 문 앞에도 경비원이 서 있었습니다. 저건 뭡니까? 아, 저거요? 창고예요. 장비 보관하는 곳. 하지만 창고치고는 경비가 너무 삼엄했습니다. 뭘 보관하길래 문 앞에 사람까지 세워놓을까?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 로비였습니다. 넓은 공간에 소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20대로 보이는 남자, 여자들. 30명쯤 되어 보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거나 바닥에 앉아 있거나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눈빛이 죽어 있었습니다. 생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치 혼이 빠진 사람들 같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멍하니 벽만 쳐다보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제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 형님이 대답했습니다. 신입들이에요. 교육받기 전. 베트남, 필리핀, 태국에서 온 애들이죠. 아, 중국 애들도 있고. 한국 사람은요? 한국 애들 있죠. 위층에. 한국 애들은 따로 관리해요. 값이 비싸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값이 비싸다는 게 뭔 뜻인지. 로비를 지나 계단으로 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없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가 나왔습니다. 긴 복도 양쪽으로 방문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201, 202, 203, 204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방문은 전부 철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문마다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밖에서 잠그는 자물쇠. 복도 천장에는 CCTV 카메라가 5m마다 하나씩 달려 있었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녹화 중이라는 뜻. 여기 보안이 철저하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장 형님이 웃었습니다. 그래야죠. 직원들이 딴짓 못하게. 딴짓? 도대체 무슨 딴짓을 한다고 이렇게까지 감시하는 걸까? 203호 방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장 형님이 문을 열고 안을 가리켰습니다. 들어가 봐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방은 좁았습니다. 한 6평쯤 될까요? 그 좁은 방 안에 책상이 10개나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책상과 책상 사이 간격은 30cm도 안 됐습니다. 책상마다 사람이 하나씩 앉아 있었습니다. 전부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드셋을 끼고 컴퓨터 화면을 보며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고객님. 이 투자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아버지, 저예요.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서요. 회원님,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셨어요. 상금 받으시려면. 여러 언어가 들렸습니다.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그리고 한국어도 들렸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파란 티셔츠를 입고 헤드셋을 낀 채 모니터를 보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민수예요. 네. 캄보디아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업 기회가 생겼는데 투자금이 조금 필요해서요. 500만 원만. 그 남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기였습니다. 그리고 방 뒤쪽에 남자가 한 명 서 있었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중국인이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사람들을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뭡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 형님이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관리자예요. 애들이 대충대충 일하면 안 되니까 감시하는 거죠. 그 쇠파이프는요? 아, 그거 교육용이에요. 말 안 듣는 애들 있으면 한 대씩.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교육용? 사람을 때리는 게 교육이라고. 나가죠. 장 형님이 저를 이끌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자물쇠가 찰칵 잠겼습니다. 저 사람들, 나가고 싶으면 못 나가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장 형님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당연하죠. 계약 기간 있잖아요. 중간에 나가면 위약금 내야죠. 위약금이 얼마인데요? 5,000달러. 뭐 그 정도. 근데 애들이 그 돈 있겠어요? 그래서 계속 일하는 거죠. 5,000달러. 한국 돈으로 700만 원쯤. 20대 젊은이들이 어떻게 그 돈을 구하겠습니까? 복도를 걸으며 저는 양쪽 방문들을 봤습니다. 전부 닫혀 있었고 전부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는 희미하게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전화하는 소리, 키보드 치는 소리.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둔탁한 소리. 퍽, 퍽, 퍽. 뭔가를 때리는 소리였습니다. 제발, 제발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울부짖는 소리. 그리고 남자 목소리.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년아. 퍽. 비명이 더 커졌습니다. 저는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장 형님은 태연하게 담배를 꺼냈습니다. 저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교육이요. 도망치려고 하네요.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죠. 본보기.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본보기. 사람을 때려서 본보기를 보인다고.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여기선 이게 정상이에요. 김 선생도 적응해야죠. 비명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그쪽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장 형님이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3층도 볼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됐습니다. 충분히 봤습니다. 그래요? 그럼 사무실로 가죠. 차나 한잔 하면서 얘기해요.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로비의 젊은이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혼이 빠진 얼굴로 건물을 나왔습니다. 담장 앞마당이었습니다. 햇빛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춥게 느껴졌습니다. 장 형님이 옆 건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사무실이라고 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으니 직원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어때요, 우리 사업장? 괜찮죠? 장 형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괜찮다고요? 저건 감옥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가둬놓고 사기를 강요하고 때리고 감시하는 곳. 그게 사업장이라고요? 저 사람들 자기 의지로 온 겁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 형님이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다 계약서 썼어요. 고수익 준다고 했죠.
근데 막상 와보니 생각보다 힘들다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 거죠. 계약서, 고수익, 그럴듯한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들이 속았다는 것을. 한국 사람들도 저렇게 관리합니까? 당연하죠. 한국 애들이 제일 말을 안 들어요. 인권이다 뭐다 떠들고. 그래서 더 세게 관리해야 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푸놈펜으로 돌아와서 저는 평양에 보고했습니다. 현지 조직 사업장 확인. 대규모 통신 사기 조직. 한국인 포함 외국인 다수 감금 상태에서 사기 업무 강요. 폭력 사용 확인. 답장이 왔습니다. 잘 봤다. 저들과 협력 강화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이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조국을 위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건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죽은 눈빛들이, 그 비명 소리가, 그 쇠파이프가. 여기는 도시 한복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경찰서도 가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담장 안에는 감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시아누쿠빌에서 돌아온 후 저는 며칠간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죽은 눈빛, 쇠파이프, 비명소리. 하지만 일은 계속됐습니다. 평양본부는 저에게 협력 강화를 지시했고 저는 따랐습니다. 2017년 봄이었습니다. 장 형님이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푸놈펜의 고급 중국 식당이었습니다. 개인 룸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 선생, 요즘 사업이 잘 돼서 말이죠. 장 형님이 소주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다 김 선생 덕분이에요. 정보 잘 주셔서.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정보라니. 제가 넘긴 정보로 누군가가 저 단지에 갇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계속 정보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요즘 한국 애들이 제일 잘 팔려요. 팔린다고요? 저는 그 단어에 움찔했습니다. 장 형님은 태연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가 다른 조직한테도 사람을 넘기거든요. 한국 애들은 값이 제일 비싸요. 얼마나 받습니까? 한 명당 1만 달러. 중국 애들은 5천 달러, 동남아 애들은 3천 달러인데 한국 애들은 1만 달러예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환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물건처럼. 왜 한국 사람들이 비쌉니까? 장 형님이 술을 한 잔 더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이유가 세 가지예요. 첫째, 한국말 발음 좋죠. 한국 사람들 속이기 딱 좋아요. 둘째, 가족들이 돈 잘 보내요. 한국 부모들은 자식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잖아요. 셋째, 말 잘 들어요. 중국 애들은 싸우고 동남아 애들은 도망가는데 한국 애들은 겁이 많아요. 때리면 바로 말 듣죠.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관리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협력자였으니까요. 최근에 온 한국 애 하나 있는데 재밌어요. 장 형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학생이래요. 24살. 캄보디아 리조트 매니저 구한다는 광고 보고 왔대요. 월급 500만 원 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요? 공항에서 바로 여권 뺐고 휴대폰 뺐고 시아누쿠빌로 데려갔죠. 애가 울면서 사기 아니냐고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형님이 한 대 때렸어요. 입술 찢어졌죠. 저는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더 이상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학생, 지금 어떻습니까? 일 잘하고 있어요. 처음엔 버티더니 부모님 사진 보여주니까 바로 순해지더라고요. 말 안 들으면 니네 부모 어떻게 될지 알지? 했더니 그날부터 로봇처럼 일해요. 장 형님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볼래요? 그래. 네. 시아누쿠빌 가서 한번 보여줄게요. 김 선생도 한국 사람이니까 뭘 할까? 동족애? 그런 거 있잖아요.
동족의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다음 주 저는 다시 시아누쿠빌로 갔습니다. 이번엔 장 형님 말고 현지 관리자 왕이라는 사람과 함께였습니다. 40대 중국인으로 몸집이 컸습니다. 팔뚝에 문신이 가득했고 말투가 거칠었습니다. 한국 놈들 보러 왔다며? 왕이 담배를 피우며 물었습니다. 네, 궁금해서요. 궁금하긴. 같은 나라 놈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은 거 아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코웃음 쳤습니다.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왕이 한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307호. 여기 한국 놈들만 모아놨어.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한국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10명쯤 되어 보였습니다. 전부 남자였습니다. 20에서 30 사이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좁은 책상 앞에 앉아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헤드셋을 끼고 모니터를 보며 기계적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고객님. 이번 투자 상품은 정말 수익률이 좋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급한 일이 생겨서. 회원님, 당첨 축하드립니다. 수령하시려면.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다들 수척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뺨이 꺼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에 멍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술이 터져 있었습니다. 저기 왼쪽 끝에 있는 놈. 왕이 가리켰습니다. 걔가 장 사장이 말한 대학생이야. 저는 그쪽을 봤습니다. 파란 티셔츠를 입은 청년이었습니다. 얼굴이 동그랗고 아직 어려 보였습니다. 24살이라고 했죠. 그 청년은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 정말 급해요. 사업 기회가 생겼는데 투자금이 필요해서요. 500만 원만. 네. 아빠가 뭐라고 하세요? 사기 같다고요?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사기 아니에요. 저 정말 캄보디아에서 사업하고 있어요. 리조트 일도 하고. 네, 정말이에요. 어머니, 제발요. 그때 방 뒤쪽에 서 있던 관리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뒤통수를 손으로 탁 쳤습니다. 제대로 해, 새끼야. 청년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신다고요? 네. 빨리 좀 부탁드려요. 사흘 안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청년은 헤드셋을 벗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야, 박민수. 왕이 그 청년을 불렀습니다. 청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할당량 못 채웠지?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돈을 안 보내주셔서. 어머니가 안 보내준 게 내가 알 바냐? 왕이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전기 충격기였습니다. 스턴건이라고 하죠. 오늘 교육 한번 받아야겠네. 아닙니다. 제발요. 내일 꼭 채울게요. 청년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뒤에는 벽이었습니다. 왕이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내일. 오늘도 못 채웠는데 내일을 어떻게 믿어? 지지직. 전기 충격기가 파란 불꽃을 튀었습니다. 청년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벽에 붙어섰습니다. 제발요. 왕이 전기 충격기를 청년의 옆구리에 갖다 댔습니다. 지지지직. 으아. 청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온몸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보면 자기 차례가 올까봐 무서워서였을 겁니다. 일어나, 새끼야. 왕이 발로 청년을 찼습니다. 청년은 바닥에서 몸부림쳤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일어나라고. 왕이 청년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퍽. 청년의 코에서 피가 터졌습니다.
빨간 피가 파란 티셔츠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교육이야. 알아들었어? 네, 네. 청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왕이 청년을 밀쳤습니다. 청년은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그리고 오늘 안에 300만 원 약속받아와. 못 받아오면 저녁 굶는다. 왕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어때? 한국 놈들 교육하는 거 봤지? 이렇게 안 하면 말을 안 들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입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왕이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저 새끼가 그래도 양반이야. 진짜 말 안 듣는 놈들은 지하로 보내거든. 지하요? 응. 징계실. 거기 가면 진짜 교육 제대로 받지. 쇠파이프, 전기 충격기는 기본이고. 뭐 손톱 뽑기도 하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손톱을요? 응. 벤치로. 한 개씩 뽑으면 다들 정신 차려. 어제도 베트남 놈 하나 손톱 3개 뽑았어. 도망치려고 했거든. 왕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이. 그 사람 지금 어떻습니까? 병실에 있어. 아, 여기 병실 있거든. 간단한 치료는 할 수 있게. 근데 제대로 된 병원은 못 가. 경찰한테 들킬까봐. 심하게 다치면요? 그럼 뭐? 처리하지. 처리. 그 단어의 의미를 저는 알았습니다. 왕이 1층으로 내려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따라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어디선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파.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왕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 맞다. 어제 들어온 필리핀 여자애 보여줄까? 괜찮습니다. 보기만 해. 재밌어. 왕이 2층 한방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26쯤 되어 보였습니다.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형편없었습니다. 양쪽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이 터져 있었고 뺨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왜 저렇게 됐습니까? 도망치려고 했어. 창문 철창 뜯으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좀 세게 교육했지. 여자는 저희를 보고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냥 바닥에 누워서 신음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병원에 보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병원? 돈 아까워. 며칠 있으면 나아. 안 나으면. 뭐, 그때 가서 생각하지. 왕이 문을 닫았습니다. 여자의 신음소리가 문 뒤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날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왔습니다. 평양의 지시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돈 때문이었습니다. 한 달에 3,000달러. 한국 돈으로 400만 원. 북한에선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제 양심을 팔았습니다. 그 돈에. 그날 밤 푸놈펜으로 돌아와서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조국을 위해 일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같은 민족을 팔아넘기고 있었습니다. 한국 청년들이 고문당하는 걸 보면서도 저는 계속 정보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주신 된장병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고향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 저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된장병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장 형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 선생, 좋은 소식이에요. 그 대학생의 부모한테서 돈 받아냈어요. 얼마나요? 300만 원. 아버지가 택시 팔아서 보냈대요. 하, 효자네. 저는 전화를 끊고 벽에 주저앉았습니다. 택시를 팔아서,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을 팔아서 아들을 구하려고. 하지만 그 돈은 아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범죄 조직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여전히 그곳에 갇혀서 또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 청년들이 가장 비싼 이유를요.
그들에게는 가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동생이, 형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족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목숨까지도 내놓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범죄 조직은 그 사랑을 이용했습니다. 저도 그 공범이었습니다. 2018년 여름, 저는 이미 캄보디아에서 3년째 살고 있었습니다. 푸놈펜의 고급 아파트에 살았고 한 달에 5,000달러를 벌었습니다. 북한 최고 간부들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해 7월 장 형님이 저를 다시 시아누쿠빌로 불렀습니다. 김 선생, 이번엔 좀 특별한 걸 보여줄게요. 무엇을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사업을 지켜나가는지. 차를 타고 시아누쿠빌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단지가 아니라 시내 한 고급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개인 룸이었습니다. 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중국인 간부 서너 명, 그리고 캄보디아 경찰 제복을 입은 남자 둘이 있었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높은 직급이었습니다. 김 선생 소개할게요. 이분들은 우리 친구들이에요. 장 형님이 경찰들을 가리켰습니다. 경찰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비싼 음식들이 나왔습니다. 랍스터, 전복, 샴페인. 경찰들은 거리낌 없이 먹고 마셨습니다. 식사 중간에 장 형님이 검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했습니다. 그걸 경찰 중 한 명에게 건넸습니다. 이번 달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경찰은 봉투를 받아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확인도 안 했습니다.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요즘 단속이 좀 심하던데요. 장 형님이 말했습니다. 경찰이 대답했습니다. 중국 대사관에서 민원이 좀 들어왔어요. 중국 사람들이 실종됐다고. 근데 뭐, 우리가 조사는 하는 척하죠. 형식적으로. 한국 대사관은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신고 들어오면 받아는 놓는데. 뭐, 찾기 힘들다고 하면 그만이죠. 경찰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정말 찾으러 오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경찰이 저를 봤습니다. 그럼 미리 연락드리죠. 내일 단속 나간다. 이렇게요. 그럼 형님들이 알아서 정리하시잖아요. 정리.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장 형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우리가 왜 안전한지. 경찰이 우리 편이거든요. 저 사람들한테 얼마나 줍니까? 한 달에 1만 달러쯤? 둘이서 나눠 가지죠. 싸지 않아요? 1만 달러. 한국 돈으로 1,300만 원. 그 돈이면 경찰 2명이 눈 감아주는 거였습니다. 더 위에도 있어요. 더 위요? 경찰서장, 주지사, 내무부 관료. 다 우리랑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사업이에요, 김 선생. 체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체계적?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국가 차원에서 묵인하는 거대한 범죄 산업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또 시아누쿠빌에 갔습니다. 이번엔 평양 본부의 지시였습니다. 조직 내부 시스템 상세 파악하라. 왕이 저를 단지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번엔 처음 가는 곳이었습니다. 지하였습니다. 여기가 징계실이에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는 축축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냄새도 났습니다. 피 냄새였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방문들이 있었습니다. 철문이었습니다. 문마다 작은 창문이 있었는데 철창이 쳐져 있었습니다. 왕이 한 방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 봐요. 저는 안을 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3평도 안 되어 보였습니다. 창문은 없었습니다. 환풍기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각형 콘크리트 박스였습니다. 방 한가운데 의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철제 의자였습니다. 의자 다리에는 쇠사슬이 달려 있었습니다. 발목을 묶는 쇠사슬. 의자 팔걸이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검붉게 마른 핏자국들. 벽에도 피자국이 있었습니다. 손자국 모양으로. 누군가 벽을 긁은 흔적이었습니다. 바닥에는 뭔가 작은 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빨이었습니다. 사람 이빨. 여기서 뭘 합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왕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교육이죠. 말 안 듣는 놈들 데려와서 저 의자에 앉혀놓고 정신 차릴 때까지 때려요. 뭘로요? 쇠파이프가 기본이고요. 전기 충격기도 쓰고. 아, 저기 보여요? 왕이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도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쇠파이프, 전기 충격기, 그리고 펜치. 여러 종류의 펜치들. 펜치는 뭐 했습니까? 손톱이요. 발톱도 뽑고. 한 개씩 뽑으면 다들 정신 차려요. 어제도 베트남 놈 하나 손톱 3개 뽑았어요. 저는 속이 뒤집혔습니다. 토할 것 같았습니다. 나갑시다. 지하를 나와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공기마저 무거웠습니다. 저기도 보여줄까요? 왕이 단지 구석에 있는 작은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1층짜리 박스 같은 건물. 챕터 1에서 봤던 그 창고였습니다. 거긴 뭡니까? 특별한 곳이에요. 가보죠. 건물 문 앞에 경비원이 서 있었습니다. 왕을 보고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창문이 없어서 전등만 켜져 있었습니다. 냄새가 끔찍했습니다. 뭔가 썩는 냄새였습니다. 안쪽으로 더 들어가자 넓은 방이 나왔습니다. 바닥에 검은 비닐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뭔가 있었습니다. 검은 비닐로 싼 커다란 물체 2개. 사람 크기였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저게 뭔지. 저건 맞아요. 시체예요. 왕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죽은 놈들이에요. 하나는 필리핀 놈, 하나는 중국 놈. 둘 다 도망치려다가 걸렸죠. 좀 세게 교육했더니 죽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죽였습니까? 필리핀 놈은 5층에서 떨어뜨렸어요. 도망치려고 창문 뚫고 나가려다 붙잡혔거든요. 그래서 네가 떨어지고 싶었지? 하고 던졌죠. 중국 놈은 구타하다가 죽었어요. 머리를 너무 많이 때려서. 왕은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마치 오늘 점심 메뉴 이야기하듯이. 이 시신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밤에 처리해요. 트럭에 싣고 나가서 바다에 버리죠. 시아누쿠빌은 항구 도시잖아요. 배 타고 나가서 바다에 던지면 끝이에요. 경찰은 모릅니까? 왕이 웃었습니다. 경찰이 트럭 운전해요. 우리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국가 권력과 범죄 조직이 결합한 완벽한 살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글쎄요. 제가 일한 2년 동안만 20명, 30명, 정확히 세진 않았어요. 어차피 기록도 안 남기거든요. 20명에서 30명. 2년 동안. 그럼 이단지가 생긴 이후로는 수백 명일 수도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온몸이 차가웠습니다. 김 선생, 놀랐어요? 왕이 물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기는 법이 없어요. 돈이 법이에요. 우리한테 돈 있으니까 우리가 법이에요. 그날 저녁 저는 단지 밖 호텔에 묵었습니다. 푸놈펜으로 돌아갈 기운이 없었습니다. 밤 11시쯤 호텔 창문으로 밖을 봤습니다. 단지 방향이 보였습니다. 그때 트럭 한 대가 단지 정문에서 나왔습니다. 큰 트럭이었습니다. 짐칸에 뭔가 실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검은 비닐로 싼 것들. 트럭은 천천히 거리를 지나 항구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저 트럭에 뭐가 실려 있는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징계실에 피 묻은 의자, 바닥에 이빨, 검은 비닐에 쌓인 시신들, 그리고 제 역할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제가 넘긴 정보로 사람들이 여기 왔고 그중 몇몇은 죽었습니다. 저 검은 비닐 속 시신 중에 제가 정보를 넘긴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새벽 3시 저는 평양에 보고했습니다. 조직 구조 파악 완료. 현지 경찰 관료와 유착 확인. 월 수만 달러 뇌물. 국가 차원 묵인 체계. 증거 인멸 시스템 완벽. 사망자 다수 추정. 시신 해상 유기. 답장이 왔습니다. 수고했다. 이런 조직과 협력은 우리에게 유리하다. 관계 강화 지속하라. 저는 휴대폰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북한 공작원이었고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 시스템에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5,000달러. 피 묻은 돈. 창밖을 봤습니다. 시아누쿠빌 바다가 보였습니다. 새벽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저 바다 밑 어딘가에 수십 구의 시신이 가라앉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중에는 한국 사람도 있을 거라는 것을. 이건 조폭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국가가 만든 합법적인 살인 공장이었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저는 캄보디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더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평양 본부에서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2019년 봄이었습니다. 김철수 동무 업무 확대 지시한다. 단순 정보 수집을 넘어 자금 세탁 업무 협조하라. 해커 부서에서 획득한 암호화폐 캄보디아 루트로 현금화 추진. 해커 부서. 북한의 사이버 부대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전 세계 금융기관, 암호화폐 거래소를 해킹해서 돈을 빼낸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돈을 깨끗하게 만드는 곳이 바로 캄보디아였습니다. 장 형님이 저를 새로운 사람에게 소개했습니다. 리우라는 중국인이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안경을 쓴 조용한 인상이었습니다. 조직 간부들과는 달리 폭력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계사 같았습니다.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그는 돈 세탁 전문가였습니다. 김 선생, 반갑습니다. 리우가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한국어를 잘하시네요. 서울에서 10년 살았어요. 명동에서 환전소 했었죠. 그것도 돈 세탁이었지만. 그는 웃었습니다.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평양에서 일 제안받았다고 들었어요. 암호화폐 현금화. 네. 좋아요. 우리 전문 분야예요. 한 달에 얼마나 들어와요? 1,000만 달러에서 2,000만 달러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리우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우와, 북한 해커들 실력 좋네요. 좋아요, 할 수 있어요. 수수료는 15%. 15%. 한 달에 2,000만 달러면 수수료가 3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40억 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간단해요. 암호화폐 캄보디아 거래소 달러 현금 가짜 회사 명의로 송금 중국 은행 북한 비밀 계좌. 깔끔하죠? 추적은 안 됩니까? 캄보디아에선 추적이 없어요. 정부가 신경 안 써요. 그리고 중간에 회사 몇 개 거치면 출처 파악 불가능해요. 그렇게 저는 돈 세탁 업무에 투입됐습니다. 제 역할은 간단했습니다. 북한에서 보내는 암호화폐를 받아서 리우 조직에 넘기고 현금화된 돈을 확인하고 수수료 정산하고 평양에 보고하는 것. 첫 거래는 2019년 6월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비트코인 500개가 왔습니다. 당시 시세로 약 400만 달러였습니다. 리우가 그걸 캄보디아 암호화폐 거래소로 보냈습니다. 물론 가짜 계정으로요. 3일 후 달러 현금 400만 달러가 준비됐습니다. 푸놈펜의 한 사무실에서 봤습니다. 검은 가방에 담긴 현금 다발들.
이게 다 진짜 돈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리우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100달러짜리 새 지폐. 은행에서 뽑은 거예요. 그 돈은 가짜 무역회사 명의로 중국 은행에 송금됐습니다. 캄보디아 쌀 수입 대금이라는 명목으로. 그리고 중국 은행에서 북한 비밀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수수료 60만 달러는 리우 조직이 가져갔습니다. 그중 2만 달러가 제 몫이었습니다. 한 번 거래에 2만 달러. 한국 돈으로 2,600만 원. 그렇게 저는 부자가 됐습니다. 한 달에 서너 번 거래가 있었습니다. 매번 수백만 달러씩. 제 수입은 한 달에 5만 8만 달러가 됐습니다. 푸놈펜 최고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한 달 렌트비가 3,000달러였습니다. 수영장이 딸린 펜트하우스였습니다. 비싼 차도 샀습니다. 렉서스 SUV. 5만 달러였습니다. 캄보디아 여자친구도 생겼습니다.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무역업자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삶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보고만 정기적으로 하면 나머지 시간은 제 마음대로였습니다. 술 마시고 좋은 음식 먹고 여자친구와 데이트하고 주말엔 해변에 놀러 가고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피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범죄 조직은 오히려 호황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만 있잖아요. 인터넷만 하고. 딱 좋아요. 장 형님이 말했습니다. 전화 사기 먹히는 사람 엄청 늘었어요. 다들 돈 없고 불안하니까 투자하면 떼돈 번다 이런 말에 잘 속아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단지로 끌려오는 사람이 2배로 늘었습니다. 한국 사람도 늘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취업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해외 일자리 찾는 애들 많아요. 딱 좋아요. 제가 넘긴 정보도 늘었습니다. SNS,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해외 취업 검색하는 한국 청년들. 저는 그들의 정보를 수집해서 조직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가짜 광고를 만드는 것도 도왔습니다. 캄보디아 한국 기업 지사 근무. 월 500만 원 숙식 제공. 코로나 시대 해외에서 새 출발. 한국인 관리자, 안전한 환경.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속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절박한 사람들. 취업 못해서 절망한 20대들. 빚에 쪼들리는 30대들. 그들은 캄보디아로 왔습니다. 그리고 단지에 갇혔습니다. 2021년 평양에서 새로운 지시가 왔습니다. IT 인력 파견 추진하라. 해커 양성 목적. 현지 조직과 협의. 북한은 젊은 해커들을 캄보디아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범죄 조직 단지에서 일하며 기술을 배우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장 형님과 협의했습니다. 북한에서 컴퓨터 잘하는 애들 보낼 수 있어요. 한 10명 정도. 오, 좋죠. 우리도 해커 필요해요. 얼마 받을 건데요? 월급은 안 받아도 돼요. 그냥 기술 배우게만 해주세요. 대신 생활비는 좀 주시고. 오케이, 딜 성사. 2021년 가을, 북한 청년 12명이 캄보디아로 왔습니다.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 엘리트들이었습니다. 25에서 30살. 저는 그들을 공항에서 맞이했습니다. 같은 북한 사람들이라 반가웠습니다. 동무들 고생했습니다. 여기서 열심히 배우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들은 눈을 반짝였습니다. 해외에 나온 것만으로도 신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청년들을 범죄 조직에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해킹 기술을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로 전 세계 사람들을 해킹할 것입니다. 청년들은 시아누쿠빌 단지로 갔습니다. 물론 감금되진 않았습니다. 북한 공작원이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배우는 것은 범죄였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은행 시스템 침투, 개인정보 탈취,
랜섬웨어 공격. 2022년 여름, 저는 그 청년 중 하나와 술을 마셨습니다. 김성일이라는 친구였습니다. 28살. 형님, 여기 진짜 좋아요. 성일이 말했습니다. 평양에선 컴퓨터도 변변찮았는데 여기는 최신 장비예요. 마음껏 연구할 수 있어요. 뭘 배우고 있나? 요즘은 한국은행 시스템이요. 구멍이 꽤 많더라고요. 작년에 우리가 5호은행 뚫어서 5억 빼냈어요. 성일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술잔을 놓았습니다. 그게 자랑스러운 일인가? 네. 왜요? 조국을 위한 일인데요. 조국을 위한 일. 저도 그렇게 믿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는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아파트로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캄보디아는 북한에게 천국이었습니다. 감시 없는 자유, 돈 버는 기회, 기술 배우는 환경, 범죄를 범죄로 여기지 않는 곳,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여기서는 아무도 우리를 막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정부도, 국제사회도. 2022년 말 제 통장에는 50만 달러가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6억 5천만 원. 평양에서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꿈에서 자꾸 봤습니다. 그 한국 대학생, 박민수. 전기 충격기 맞고 바닥에 쓰러진 그 청년. 코피 흘리며 어머니, 돈 보내주세요. 전화하던 그 모습. 그리고 검은 비닐에 쌓인 시신들. 트럭에 실려 바다로 가던 그 시신들. 그 중에 제가 정보를 넘긴 사람도 있었을까요? 저는 숫자를 세어봤습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7년 동안 제가 넘긴 한국인 정보. 대략 150명쯤 됐습니다. 그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단지에 갇혔을까요? 100명? 120명? 그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쳤을까요? 고문당했을까요? 그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왕이 말했습니다. 2년에 2030명 죽는다고. 그럼 7년이면 70명에서 100명. 그 중에 제가 넘긴 사람도 있을까요? 5명? 10명? 아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제 정보로 죽었다면 저는 살인자였습니다. 2023년 1월 여자친구가 물었습니다. 오빠, 무슨 일해요? 진짜 무역이에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 밤마다 악몽 꿔요? 자다가 소리 지르잖아요. 미안. 뭔가 숨기고 있죠? 저는 그녀와 헤어졌습니다. 차라리 그게 나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 옆에 있으면 안 됐습니다. 혼자가 됐습니다. 고급 아파트에서 50만 달러 통장 잔고와 함께.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감옥. 죄책감이라는 감옥. 캄보디아는 북한 공작원들에게 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지옥이었습니다. 그 지옥을 제가 만드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피 묻은 돈을. 2023년 봄 저는 캄보디아에서 8년째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시아누쿠빌은 이제 중국 도시나 다름없었습니다. 고층 카지노 건물들이 숲처럼 솟아 있었고 범죄 단지도 더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돈의 흐름이었습니다. 리우가 저를 불렀습니다. 푸놈펜의 한 고급 호텔 스위트룸이었습니다. 김 선생, 오늘 큰 거래 있어요. 얼마나 큽니까? 2천만 달러. 저는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래 중 최대 규모였습니다. 북한에서요? 절반은 북한, 절반은 다른데. 중국 조직도 섞여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처리하면 돼요. 방 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중국인 서너 명, 그리고 낯선 동양인 한 명. 나중에 알았지만 일본 야쿠자 조직 사람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 2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뭉치들. 자, 시작하죠.
리우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암호화폐 지갑 주소가 떠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잔액이 표시됐습니다. 1500BTC. 당시 시세로 약 4천만 달러였습니다. 이게 전부 훔친 겁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리우가 웃었습니다. 훔쳤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재분배했다고 해야죠. 다른 중국인이 거들었습니다. 500개는 한국 거래소에서, 300개는 미국 거래소에서, 700개는 일본에서. 다 북한 해커들이 빼낸 거예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4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520억 원. 피해자는 몇 명입니까? 글쎄요, 수천 명, 만 명. 세어보진 않았어요. 한 사람당 몇천 달러씩 빼냈으니까. 수천 명, 만 명. 그들은 아마 평범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월급쟁이, 자영업자, 은퇴한 노인. 열심히 모은 돈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하루아침에 다 날린 사람들. 자, 이제 세탁 시작합니다. 리우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1단계 믹싱. 비트코인을 수십 개 지갑으로 쪼갰습니다. 한 지갑당 1050개씩. 그리고 그걸 또 다른 지갑들로 보냈습니다.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추적 피하려고요. 지갑 주소만 바꾸면 출처 파악 힘들어요. 2단계 거래소 입금. 쪼갠 비트코인들을 여러 거래소로 보냈습니다. 캄보디아 거래소 3곳, 태국 1곳, 라오스 1곳. 이 거래소들 전부 가짜예요. 리우가 설명했습니다. 겉으로는 정상 거래소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운영해요. 고객도 없고 거래도 없어요. 그냥 돈 세탁용이에요. 3단계 현금 환전.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팔았습니다. 달러로 바꿨습니다. 수수료 15%를 떼고 3,400만 달러가 나왔습니다. 이 돈 어디서 나옵니까? 거래소가 가짜라면서요? 우리 돈이죠. 미리 준비해놨어요. 다른 거래에서 번 돈으로. 그러니까 이전에 세탁한 더러운 돈으로 새로운 더러운 돈을 깨끗하게 만드는 겁니다. 순환 구조였습니다. 4단계 가짜 회사 송금. 3,400만 달러를 여러 회사 명의로 쪼갰습니다. 캄보디아 쌀 수출 회사 마이너스 500만 달러. 푸놈펜 건설 회사 마이너스 800만 달러. 시아누쿠빌 관광회사 마이너스 600만 달러. IT 컨설팅 회사 마이너스 700만 달러. 기타 10여 개 회사 마이너스 800만 달러. 전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들이었습니다. 이 회사들 캄보디아 정부에 등록되어 있어요. 세금도 내요. 직원도 있어요. 물론 전부 유령이지만. 리우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은행 계좌, 세금 납부 증명서. 완벽했습니다.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듭니까? 회사 하나당 5,000달러. 공무원한테 뇌물 주고 서류 만들고. 캄보디아에선 쉬워요. 5단계 국경 넘기. 각 회사 명의로 중국, 홍콩, 싱가포르 은행에 송금했습니다. 정상 무역 거래예요. 캄보디아 회사가 중국 회사한테 쌀 팔고 건설자재 사고 관광상품 결제하고 다 합법이에요. 물론 실제로는 쌀도 없고 자재도 없고 관광객도 없었습니다. 그냥 숫자만 오갔습니다. 6단계 최종 목적지. 중국 은행에서 다시 여러 곳으로 쪼개졌습니다. 북한 비밀 계좌 1,500만 달러. 중국 조직 800만 달러. 일본 조직 500만 달러. 리우 조직 수수료 600만 달러. 깔끔하죠? 리우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전 과정이 7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훔친 비트코인이 깨끗한 달러가 되는데 3일. 제 몫은 30만 달러였습니다. 한 번 거래. 한국 돈으로 4억 원. 김 선생, 이번 달 보너스예요. 고생 많았어요. 저는 그 수표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아파트에서 생각했습니다. 4천만 달러. 520억 원. 피해자 수천 명에서 만 명. 그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한국 아줌마가 자식 학비 모으려고 투자했다가 날린 돈. 일본 할아버지가 노후 준비하려고 모았다가 잃은 돈. 미국 젊은이가 집 사려고 저축했다가 사라진 돈. 그 돈이 지금 제 수표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리우 조직은 얼마나 많은 돈을 세탁했을까? 다음 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리우 형님, 이 사업 몇 년 했어요? 한 10년? 2013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동안 얼마나 세탁했어요? 리우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글쎄, 한 달 평균 2천만 달러. 10년이면 24억 달러. 뭐 그 정도. 24억 달러. 한국 돈으로 3조 원. 전부 범죄 수익입니까? 당연하죠. 해킹, 마약, 인신매매, 전화 사기. 뭐든지 다 해요. 리우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사업이에요, 김 선생. 더러운 돈을 깨끗하게 만드는 사업. 세상에서 가장 수익률 좋은 사업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북한 해커들이 훔친 돈. 범죄 조직이 인신매매로 번 돈. 마약 밀매로 번 돈. 전화 사기로 속여서 빼앗은 돈. 전부 여기 캄보디아에서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스템의 핵심 부품이었습니다. 2023년 여름 또 다른 거래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특별했습니다. 김 선생, 이번엔 한국 돈이에요. 한국 돈요? 응. 북한 해커들이 한국은행 털었어요. 오호은행이랑 XX은행. 200억 원 빼냈대요. 200억 원. 제 조국 남한에서 훔친 돈. 피해자는요? 은행 고객들이죠. 수백 명. 예금 계좌에서 조금씩 빼냈대요. 한 사람당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씩. 수백 명의 한국 사람들. 열심히 모은 돈을 도둑 맞은 사람들. 이거 세탁해야 합니까? 당연하죠. 평양에서 요청 왔어요.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평양의 명령이었으니까요. 200억 원은 암호화폐로 바뀌었고 캄보디아 거래소를 거쳐 달러가 됐고 가짜 회사들을 거쳐 중국으로 갔고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만에 끝났습니다. 제 수수료는 3억 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남자는 잘생긴 옷을 입고 비싼 시계를 차고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눈은 죽어 있었습니다. 나는 도둑이다.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내 동족을 털었다. 한국 사람들이 빼앗긴 돈. 그 돈이 북한으로 흘러가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8년. 제가 세탁 도운 금액 약 2억 달러. 한국 돈으로 2,600억 원. 그중 한국에서 훔친 돈 약 500억 원. 제가 받은 수수료 총 80만 달러. 한국 돈으로 10억 원. 10억 원. 피 묻은 10억 원. 수만 명의 피해자들. 그들의 월급, 저축, 노후 자금, 학비, 결혼 자금.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북한 정권의 호주머니로, 범죄 조직의 금고로, 그리고 제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벽 3시 베란다에 나가 푸놈펜 야경을 봤습니다. 화려한 불빛들, 고층 건물들, 네온사인들. 이 도시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불빛 뒤에 무엇이 있는지. 범죄단지, 갇힌 사람들, 고문, 죽음, 시신, 그리고 더러운 돈이 깨끗해지는 시스템.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의 세탁기였습니다. 전 세계 범죄 조직의 더러운 돈이 여기서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뇌물받고 눈 감았습니다. 경찰은 공범이었습니다. 국제사회는 관심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이 그 시스템을 돌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평양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이번 거래 잘 마무리했다. 계속 협조 바란다. 조국이 자랑스러워한다.
조국이 자랑스러워한다. 저는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북한 공작원이었고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 돈이 필요했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빠져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돈은 여기서 깨끗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양심은 더러워졌습니다. 영원히 깨끗해질 수 없을 만큼 2024년이 지나가고 2025년이 왔습니다. 캄보디아에서 10년째였습니다. 저는 이제 40대 후반이었습니다. 평양에 있는 어머니는 7순이 넘으셨을 겁니다. 살아계실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2025년 9월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장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 선생, 시아누쿠빌 좀 와요. 급한 일이 있어요. 다음 날 단지로 갔습니다. 왕이 저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한국놈 하나 죽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요? 5층에서 떨어졌어요. 어젯밤에. 왕이 저를 건물 뒤쪽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에 검은 비닐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위에 시신이 있었습니다. 보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이 비닐을 걷었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25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이 형편없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져서 피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박민수. 2년 전 챕터 3에서 봤던 그 대학생이었습니다. 전기 충격기 맞고 코피 흘리며 어머니한테 돈 보내주세요. 전화하던 그 청년. 이 사람, 어떻게 죽었습니까? 도망치려다 붙잡혔어요. 5층 창문 철창 뚫고 나가려고 했죠. 우리가 붙잡아서 교육하다가 창밖으로 밀었어요. 밀었다고요? 네. 네가 떨어지고 싶었잖아 하면서 보기로 보여주려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살인이었습니다. 명백한 살인. 경찰한테는요? 뭐라고 하겠어요? 도망치다 실족사죠. 경찰도 알아서 처리해 줄 거예요. 왕은 태연했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이 사람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가족? 몰라요. 연락 두절이라고 하면 되죠. 캄보디아에서 실종된 사람 많아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시신은요? 오늘 밤에 바다에 버릴 거예요. 언제나 하던 대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 사람 정보를 넘긴 사람입니다. 왕이 저를 봤습니다. 그래요? 그럼 김 선생 덕분에 우리가 이 사람 데려온 거네요. 고마워요. 고맙다고요. 저는 이 사람을 죽음으로 보낸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맙다고요. 그날 밤 푸놈펜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평양은 저를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탈북하면 가족이 위험합니다. 형, 동생, 그리고 어머니. 범죄 조직도 저를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너무 많이 알았습니다. 돈의 흐름, 경찰 유착, 시신 처리. 모든 것을. 저는 갇혀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감옥에.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왔습니다. 평양 본부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김철수 동무 너무 오래 현지에 있었다. 내부 보안 검토 필요. 평양 귀환 명령. 평양 귀환. 그 의미를 저는 알았습니다. 함께 일하던 요원이 작년에 평양 소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후 소식이 끊겼습니다. 나중에 들었습니다. 숙청당했다고. 너무 많이 알았기 때문이라고. 저도 너무 많이 알았습니다. 저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아파트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선택지는 3가지였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간다, 숙청당할 가능성 높음. 계속 캄보디아에 있는다, 언젠가 입막음 당할 것. 탈출한다, 성공하면 살고 실패하면 죽고. 어느 쪽이든 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번째 선택지만이
한 가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속죄할 기회. 제가 저지른 죄를 세상에 알릴 기회. 박민수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죽지 않게 막을 기회. 2025년 10월 1일 결심했습니다. 탈출하겠다고. 한국으로 가겠다고. 그리고 모든 것을 증언하겠다고. 하지만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먼저 평양 본부를 속여야 했습니다. 건강 문제로 귀환 연기 요청합니다. 현지 병원 치료 중. 회복 후 귀환하겠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2개월 시한. 12월까지 귀환하라. 2개월. 충분했습니다. 둘째,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USB 메모리를 샀습니다. 그리고 몰래 자료를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 명단 한국인 피해자 30명 포함. 단지 내부 사진 200장. 녹취 파일 50개 장형님, 왕과의 대화. 자금 흐름 엑셀 파일 8년간 모든 거래 내역. 경찰, 관료 뇌물 목록. 모두 사형감이었습니다. 들키면 즉시 죽을 자료들. 셋째, 탈출 루트를 짜야 했습니다. 북한 탈북자들이 주로 쓰는 루트는 중국, 동남아시아, 한국. 하지만 저는 이미 동남아시아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캄보디아에서 어떻게 나가느냐였습니다. 조직은 제 여권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출국 기록도 다 추적됩니다. 브로커를 찾아야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수소문했습니다. 푸놈펜 한인교회에 가서 목사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북한 사람입니다.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목사님은 놀라셨지만 도와주셨습니다. 태국 브로커 한 명 알아요. 연결해 드릴게요. 일주일 후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태국 사람이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태국으로 육로 국경 넘기. $3,000.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준비되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세요. 조직 자금을 빼돌려야 했습니다. 제 통장에 있는 돈은 쓸 수 없었습니다. 추적됩니다. 거래 중에 $30,000를 빼돌렸습니다. 조금씩 여러 번에 걸쳐서 리우 조직이 눈치채지 못하게. 10월 15일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USB는 허리띠 안쪽에 숨겼습니다. 현금 $30,000는 여러 곳에 나눠 숨겼습니다. 브로커에게 연락했습니다. 10월 22일 출발. 마지막으로 할 일이 하나 남았습니다. 어머니께 전화하는 것. 10월 20일 밤 평양으로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철수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 잘 지내니? 건강은? 어머니 목소리는 늙으셨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너 외국에서 잘 일하고 있잖아. 아닙니다. 저는 나쁜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다치게 했습니다. 어머니, 다시 못 뵐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 빨리 돌아와라. 어머니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곧 돌아온다며.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잘 살게 해준다며. 죄송합니다, 어머니. 효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들아. 사랑합니다, 어머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마지막 일 겁니다. 어머니 목소리를 듣는 것도, 어머니와 이야기하는 것도. 탈북하면 저는 배신자가 됩니다. 제 가족도 배신자 가족이 됩니다. 어머니, 형, 동생. 모두 처벌받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가야 했습니다. 더 이상 공범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10월 22일 새벽 4시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가방 하나만 들었습니다. 옷 몇 벌, 증거 USB, 현금. 어머니가 주신 된장병도 챙겼습니다. 10년 동안 간직했던 그 병. 택시를 타고 푸놈펜 외곽으로 갔습니다.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그럼 가죠.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브로커가 운전했습니다. 푸놈펜을 벗어나 시골길로 들어갔습니다. 비포장도로였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렸습니다. 3시간을 달렸습니다.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국경 지역이 보였습니다.
정식 검문소가 아니라 산속 오솔길이었습니다. 여기서 걸어가야 해요. 30분 정도. 오토바이에서 내렸습니다. 브로커가 산길을 가리켰습니다. 저 길 따라가면 태국이에요. 반대편에 사람 기다리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브로커에게 3,000달러를 줬습니다. 그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산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글이었습니다. 나무, 덤불, 벌레들.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길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불안해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토바이 소리. 뒤돌아봤습니다. 3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오고 있었습니다. 조직 사람들이었습니다. 저기 있다. 저는 뛰었습니다.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탕. 나무 옆으로 총알이 박혔습니다. 계속 뛰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앞에 개울이 보였습니다. 뛰어 건넜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오토바이들이 멈췄습니다. 개울을 건널 수 없었습니다. 이 새끼 죽었어. 중국어 욕설이 들렸습니다. 저는 계속 뛰었습니다. 2시간을 더 뛰었습니다. 넘어지고 일어서고 또 뛰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쪽에서 사람이 보였습니다. 태국 사람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연결해준 사람. 북한, 코리아. 네, 네. 그가 오토바이를 가리켰습니다. 타요. 빨리.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캄보디아를 벗어났습니다. 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안전했습니다. 일단은 3일 후 방콕 한국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탈북자입니다. 그리고 증언이 있습니다. 직원이 저를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범죄단지, 한국인 피해자, 북한 자금 세탁, 정보 유착. 전부요. 직접 보셨습니까? 보기만 한 게 아닙니다. 저도 공범이었습니다. 10월 28일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태국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도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10년을 산 곳, 천국이자 지옥이었던 곳, 자유로웠지만 감옥이었던 곳, 그리고 수백 명이 고통받았던 곳. 저는 살아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아직도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양심을 팔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저처럼 도망칠 수 있는 사람. 나머지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2025년 10월 28일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걸어갈 때 다리가 떨렸습니다. 한국 땅을 밟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 평양에서 자라고 캄보디아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이곳은 낯선 나라였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대사관에서 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탈북자 보호 대상자. 이쪽으로 오세요. 별도 방으로 안내됐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3일간 계속됐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김철수입니다. 가명입니다. 언제 북한을 떠났습니까? 2015년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평양에서 받은 임무. 시아누쿠빌 범죄단지. 한국인 정보 수집. 자금 세탁. 경찰 유착. 시신 처리. 그리고 제가 넘긴 한국인 명단. 조사관이 USB를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 30명이요? 네. 이 중에 귀국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조사관이 파일을 꺼냈습니다. 12명입니다. 12명만 살아 돌아왔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나머지는요? 5명은 사망 확인. 시신도 못 찾았습니다. 13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5명 사망, 13명 실종. 제가 정보를 넘긴 30명 중 18명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정보를 넘겼기 때문입니까?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해자입니다. 조사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USB 자료는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당신은 증인이자 공범입니다. 법적 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수했습니까? 더 이상 죽는 사람을 보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사흘 후 저는 하나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탈북자 정착 교육시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일반 탈북자와 달랐습니다. 저는 범죄 협력자였습니다. 별도 관리를 받았습니다. 하나원에서 TV를 봤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 한국인 피해 속출, 정부 대책 시급, 화면에 시아누쿠빌이 나왔습니다. 제가 10년간 드나들던 그 단지들. 현재까지 확인된 한국인 피해자만 200명 이상. 200명. 제가 넘긴 건 30명이었는데 전체로는 200명이었습니다. 다른 북한 공작원들도 있었겠죠. 다른 브로커들, 다른 조직들.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피해자 가족들, 정부는 모아나 항해 시위. 화면에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아들 사진을 들고 우는 어머니. 제 아들 좀 찾아주세요. 3달째 연락이 안 돼요. 저는 TV를 끌 수 없었습니다. 봐야 했습니다. 제가 만든 현실을.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박민수가 보였습니다. 5층에서 떨어진 그의 시신. 그의 어머니는 아직도 기다리고 계실까요? 아들이 돌아올 거라고. 하지만 아들은 바닷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영원히 기다릴 겁니다. 11월 5일 경찰 조사가 있었습니다. 당신 증언을 바탕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캄보디아 정부가 협조하지 않습니다. 예상했습니다. 범죄단지 운영자들 명단을 넘겼는데 캄보디아 경찰이 증거 불충분이라고 합니다. 당신 증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경찰도 공범입니다. 제 USB에 뇌물 명단이 있습니다. 압니다. 그래서 문제죠. 캄보디아 정부 자체가 연루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조사할 리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국민들한테 경고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캄보디아 가지 마라. 해외 취업 사기 조심하라. 이런 거요. 저는 허무했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가져온 증거. 하지만 범죄자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단지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갇혀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 사람들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국 사람 5명, 중국 사람 수십 명, 동남아 사람들 수백 명.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캄보디아 주권 문제도 있고 정치였습니다. 외교였습니다. 그 뒤에서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11월 10일 언론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증언하시겠습니까? 얼굴은 가리고 목소리는 변조해서. 저는 고민했습니다. 증언하면 제 정체가 더 드러날 것입니다. 북한도 알게 될 것이고 범죄 조직도 알게 될 것입니다. 평양에 있는 제 가족은 더 큰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해야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11월 15일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북한 공작원이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10년간 범죄 조직과 협력했습니다.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한국 사람들 정보를 수집해서 범죄 조직에 넘겼습니다. 그 사람들은 캄보디아로 유인됐고 감금됐고 고문당했습니다. 일부는 죽었습니다. 몇 명입니까? 제가 직접 정보를 넘긴 사람은 30명. 그중 5명이 사망했습니다. 13명은 아직도 실종 상태입니다.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조국을 위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돈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는 살인자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증언만은 해야 합니다. 무엇을 증언하고 싶습니까? 저는 카메라를 봤습니다. 제 얼굴은 모자이크 되어 있었지만 저는 시청자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속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SNS에서 캄보디아 고수익 일자리 광고를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한국 사람이라 믿을 수 있어요라는 말에 속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비행기를 타고 캄보디아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크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항에서 여권을 빼앗길 것입니다. 단지에 갇힐 것입니다. 전화 사기를 강요당할 것입니다. 때릴 것입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범죄단지는 아직도 운영됩니까? 네. 제가 떠난 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모른 척합니다. 경찰은 뇌물받고 눈 감습니다. 범죄 조직은 매달 수천만 달러를 벌고 있습니다. 북한도 연루되어 있습니까? 네. 북한은 해킹으로 돈을 훔칩니다. 그 돈을 캄보디아에서 세탁합니다. 저 같은 공작원들이 중개합니다. 그리고 북한 IT 인력도 거기 있습니다. 해킹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 속지 마십시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월 500만 원은 거짓말입니다. 좋은 환경도 거짓말입니다. 한국 관리자도 거짓말입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어떤 걸 조심해야 합니까? SNS 광고 조심하십시오. 카카오톡으로 면접한다는 것 조심하십시오. 비행기값 우리가 낸다는 말 조심하십시오. 너무 좋은 조건은 다 사기입니다.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식이 형제가 캄보디아 간다고 하면 막으십시오. 이미 갔으면 한국 대사관에 신고하십시오. 혼자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다음 날 뉴스에 나왔습니다. 북한 공작원 출신 증언, 캄보디아 범죄단지, 북한과 연결.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런 일이 2025년에. 정부는 뭐하나. 내 친구도 연락 끊겼는데. 그리고 일주일 후. 또 다른 뉴스가 나왔습니다. 캄보디아 20대 또 실종. 고수익 알바 광고 보고 출국. 저는 TV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제가 증언했는데, 경고했는데, 아직도 속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11월 20일 하나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의 밤하늘. 별이 보였습니다. 10년 전 평양을 떠날 때 봤던 그 별들. 조국을 위해 일하러 간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악마가 됐습니다. 30명을 지옥으로 보냈습니다. 5명이 죽었습니다. 13명은 아직도 행방불명입니다. 수백억 원을 세탁했습니다. 그 돈으로 북한 정권은 미사일을 만들었습니다. 범죄 조직은 더 많은 사람을 납치했습니다. 저는 10억 원을 벌었습니다. 피로 물든 10억 원. 어머니께 효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제 저를 배신자의 어머니로 살아가실 겁니다. 형과 동생도 처벌받을 겁니다. 제 죄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 증언만은 남깁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는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그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청년들은 지금도 속아서 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뇌물받고 눈 감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관심 없습니다. 이게 2025년 11월 지금의 현실입니다. 통일은 꿈입니다. 현실은 우리 민족끼리 서로를 팔아먹고 있습니다. 북한은 남한 사람을 이용합니다. 범죄 조직은 돈을 뻱니다. 캄보디아는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죽어갑니다. 저는 어머니를 다시 못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식들은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들에게 꼭 말씀해 주십시오. 캄보디아 가지 마라. 해외 고수익 일자리는 다 사기다. 너무 좋은 조건은 의심해라. 제발, 제발 속지 마십시오. 저 같은 사람이 만든 지옥에 빠지지 마십시오. 박민수처럼 5층에서 떨어지지 마십시오. 검은 비닐에 쌓여 바다에 버려지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부모님께 돈 보내달라고 울며 전화하지 마십시오. 저는 남은 평생 속죄하며 살 겁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실종된 사람은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속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어딘가에서 캄보디아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 500만 원 숙식 제공, 한국인 관리자. 그 말을 믿으며 그 사람을 막아주십시오. 제발, 더 이상 박민수가 나오지 않게, 더 이상 제 같은 살인자가 나오지 않게. 이것이 제 마지막 증언입니다. 저는 탈북자가 아닙니다. 저는 범죄자입니다. 하지만 이 진실만은 전하고 싶었습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는 지금도, 이 순간에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청년들이 그곳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